서울 강남 메디컬 센터 병원장 집무실. 고요하던 공간에 갑작스레 울린 스마트폰 진동이 강민호의 시선을 끌었다. 화면 위로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다. 김수진 기자. 그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네, 김 기자님. 원장님, 지금 SNS에 올라온 사진 하나 꼭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파일 하나를 전송했고 몇 초 후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다. 태풍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노인을 업고 나오는 여의사. 그 옆에는 3명의 아이가 서 있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모두 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눈썹, 콧대, 인매까지. 마치 과거의 자신이 3등분되어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듯한 얼굴들이 화면 위에서 웃고 있었다. 이건 무슨 사진입니까? 합성이죠? 금오도라는 섬입니다. 보건소 의사 이름은 서지원. 5년 전 이혼하셨던 분 맞으시죠? 민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다. 서지원. 금기처럼 입 밖에 꺼내지 않던 그 이름. 그날 밤을 경계로 인생이 둘로 갈라졌던 바로 그 사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진 지금 많이 퍼졌습니까? 벌써 바이럴 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로 DNA 복사 잃어버린 아들들 강민호 원장이 뜨고 있어요. 기자들 반응 빠릅니다. 곧 병원 의사들 귀에도 들어갈 겁니다. 민호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아니었다. 그럴 리 없었다. 그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 분명했다. 5년 전 병원 정기 건강검진에서 내린 결론. 그리고 당시 그의 매형 정태영이 의심 없이 그 결과를 확인시켜줬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걸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파일박스에서 그 당시 검사 서류를 꺼냈다. 종이 위에는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서명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였는가? 그 서류는 정말 진실을 담고 있었던가? 한밤중 그는 정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민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쫓아낸 서지원은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다. 만약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맞는다면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줄 알았던 남자의 세계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금오도.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섬보건소. 서지원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뚫고 들어오는 짠내와 파도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깨웠다. 그녀의 집은 보건소 관사와 연결된 낡은 숙소였고 거기서 5살이 된 새 쌍둥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다. 민석은 조용하고 진지했으며 민주는 호기심이 많고 말이 많았다. 막내 민재는 몸이 약했지만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 감성적이었다. 지원은 이 아이들을 위해 매일을 살아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채.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민재가 밤새 기침을 했고 그녀는 민재의 체온을 체크하고 약을 덜어 작은 병에 담았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곧 어르신들이 찾아올 시간이었다. 대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허리 통증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원은 말없이 진료하고 약을 챙겨드리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다. 폭우와 강풍이 동시에 들이닥친 날이었다. 금오도는 작은 산지 지형이라 집중호우에 약했다.
마을 방송이 울리고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었다. 지원은 급히 진료를 멈추고 보건소 대피소를 열었다. 어르신들을 한 명 한 명 부축해서 옮기는 사이 누군가가 외쳤다. 박영수 할아버지 댁이 무너졌어요.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우비를 껴입고 달려나갔다. 박영수는 그녀가 섬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절벽 근처 낡은 한옥이었고 지금쯤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맨발로 진흙을 헤치며 달려갔다. 그리고 결국 붕괴된 마루 밑에서 의식을 잃은 박할아버지를 찾아냈다. 허리를 굽히고 온몸에 힘을 주어 그를 업고 나왔다. 허리를 다친 상태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서 생명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 그 순간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찰칵 소리를 냈다. 다음 날 SNS에는 그 사진이 올라왔다. 태풍 속 생명을 구한 여의사, 아이 셋을 키우며 섬에서 일하는 싱글맘, 기적의 새쌍둥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원은 몰랐다. 그 사진이 서울까지 퍼질 줄은. 그리고 그 사진을 본 강민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줄은. 5년 전 겨울밤. 그녀를 거리로 내쫓은 남자. 그녀의 임신을 부정하고 불륜으로 몰았던 그 남자. 그가 만든 낙인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때와 다르다. 더는 울지 않는다. 무너지지도 않는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사진이 그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서울 병원장 집무실. 강민호는 회의용 태블릿을 덮어버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SNS에서 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였다. 서지원. 그리고 그녀 곁에 있는 새 아이. 정확히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다들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놀라운 건 그 얼굴이었다.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눈썹, 똑같은 눈매를 가진 아이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썹을 만졌다. 원장님, 이사장님께서 곧 내려오신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응, 알았어요.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진하게.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봄은 화려했다. 화단에는 꽃이 만발했고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정지된 상태였다.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은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떠나보낸 건 5해 전이었다. 아니, 떠나보낸 게 아니라 쫓아낸 것이 맞았다. 그날 그녀는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정태영에게 받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불임 판정.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 그래서 그는 그녀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했다. 분노했고 모멸했고 마침내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다. 믿어달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리던 그녀.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잊었다. 아니, 억지로 지웠다. 그리고 혜원과 결혼했다. 혜원의 오빠인 정태영의 입김이 컸다. 검사 결과를 쥐어주며 차분히 말했다. 형, 더 이상 희망 품지 마세요.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뒤집히려 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그의 진짜 아이들이라면? 문득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수진 기자였다. 망설임 끝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김 기자님. 원장님, 그 사진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아이들 요즘 온라인에서 강민호 복사기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화제예요.
근데 그 여의사 서지원 씨 맞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자는 말을 이었다. 그녀가 서울로 올라온답니다. 아이들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검진 예약이 되어 있다네요. 날짜는 내일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날.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그녀가 떠난 후에도 참아 버리지 못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의 아기는 이제 5살이 되어 서울에 도착할 참이었다. 민호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내 아이들이 맞는 걸까? 서울대병원 소아과 외래진료동. 기다란 복도 끝 조용히 문이 열렸다. 서지원은 새 아이의 손을 양쪽으로 나눠 잡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병원 안을 둘러봤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낯선 기계음, 익숙하지 않은 공기. 하지만 민재는 어깨를 움츠렸고 민주는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민석은 두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걸었다. 태준 교수가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다들 건강하게 자라서 보기 좋네요.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아이가 기침이 계속돼서. 검사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아이들도 긴장하지 않게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검사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간호사가 새 아이를 하나씩 데려가 각기 다른 방에서 기본 진찰을 받게 했다. 지원은 혼자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진료 접수표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그녀였다. 지원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주한 얼굴. 변하지 않은 이마와 입가주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얼굴. 민호 씨.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너무 많은 말이 걸려있는 침묵.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 정말로 내 아이들이야?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과거의 그가 아닌 오늘의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 확인하러 왔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런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이 궁금했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사진 하나에 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도 놀랐어. 그런데 왜 그날 내 말은 듣지 않았죠?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자신이 그 모든 걸 외면한 채 문을 닫았던 그날 밤. 그땐 믿기 싫었어. 내가 불임이라는 게, 당신이 임신했다는 게 둘 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래서 쫓아냈고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죠. 증거도 없이.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을 떠나야 했어요. 이름도 과거도 다 숨긴 채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요.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복도 맞은편에서 민석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민재가 뒤따랐다. 새 아이가 복도에 나타난 순간 민호는 말문을 잃었다. 새 아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지원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민호를 향해 말했다.
직접 설명해 보세요. 이젠 숨기지 말고. 민호는 아이들을 마주한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이목구비.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시감에 숨이 막혔다. 그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안녕. 나는 민호 아저씨야. 새 아이는 조금 낯설어했지만 물러서진 않았다.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고 민주는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다. 민석은 조용히 엄마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왜 울어요? 민준이 천진하게 물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다. 언제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냥 너희가 너무 예뻐서,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라서. 지원은 아이들 곁에 다가와 민호의 어깨 너머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빠라는 말도 병원장이라는 것도 그저 특별한 아저씨라고만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때 태준 교수가 다가왔다. 상황을 살피던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우리 민재 검사 결과가 벌써 나왔네요.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알약 처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는 그 말에 정신이 들었다. 교수님,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지원이 민호를 바라봤다. 태주는 눈치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민호는 아이들과 나란히 걸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민주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는 어디서 일해요? 왜 우리를 알고 있어요? 엄마랑 친구예요? 민호는 그 모든 질문에 아주 오래된 친구야라고 대답했다. 지원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진료가 모두 끝난 뒤 네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은 유기농 아이스크림에 집중하고 있었고 민호와 지원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장 결과부터 알고 싶어. 내 아이들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부탁할게.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제 와서? 지원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그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후회했어. 혜원과의 결혼도 오래 가지 않았어. 1년도 안 돼서 끝났어. 그럼 왜 이제 와서야? 아이들 얼굴을 본 순간 피가 끓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요. 원한다면 검사 받아요. 다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 앞에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대신 기다리는 동안 가끔은 만날 수 있을까? 지원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 곁에서 웃고 있는 새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동자에 스며든 한 남자의 그림자.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지원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에는 민호가 직접 보내온 검사 결과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겉봉에는 병원 로고와 민호의 이름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함께 인쇄돼 있었다. 봉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그녀의 지난 5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서류 안쪽에는 친자 확인 결과 부마이너스자 관계 성립 99.999%라는 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 결과가 정말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을까? 병원 로비 한켠 민호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다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지원은 결과지를 그의 손에 넘겼다. 민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내 아이들이었구나. 지원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땐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몰아붙였나요? 한마디만 믿어줬어도. 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내 불임이라는 사실도 당신의 임신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 무지함이 이렇게 커다란 죄가 될 줄 몰랐어. 그 말에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죄라면 아이들에게 지은 죄가 제일 크죠.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게 하고 살아왔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민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지금은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아이들 곁에서 천천히 친구처럼 시작해보고 싶어. 지원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기회는 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줘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때 태준 교수가 로비를 지나가다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와 말을 걸었다. 결과 받으셨나요? 지원 씨, 오늘은 아이들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하러 오신 건가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레르기 약 반응 확인하려고요. 태주는 민호를 바라보며 짧게 인사했다. 교수님, 다시 뵙네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태주는 둘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물러났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당분간은 조심해요.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도 몰라요. 감정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끼어들면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서두르지 않을게. 아이들 눈빛 속에서 날 찾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릴게. 지원은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그녀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민호는 그날 이후 아이들과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처음에는 짧은 산책이었고 그 다음은 함께하는 그림 시간, 종종 병원 앞 놀이터에서의 1시간이었다. 그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민주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았고 민석은 조용히 관찰했다. 민재는 처음보다 더 자주 웃기 시작했다. 세 아이 모두 다르게 반응했지만 공통된 건 그들의 눈빛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민호의 모습이었다. 하루는 지원이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민석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있잖아, 민호 아저씨. 같이 있으면 기분이 따뜻해져. 그냥 그래. 지원은 놀라지도 웃지도 않았다. 단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안아주었다. 며칠 뒤 민호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3명의 아이 이름이 각각 새겨진 작은 나무 조각 퍼즐. 직접 깎은 것이었고 각각의 퍼즐이 서로 연결되면 하나의 커다란 하트 모양이 되는 형태였다. 아이들은 퍼즐을 맞추며 깔깔거렸고 그 모습은 지원에게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속에는 고마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지금의 평온이 또다시 흔들릴까 두려운 마음. 한편 태준 교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웃었다. 그는 지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을 매번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흔들린다기보다는 오래 닫아둔 마음을 꺼내어 보는 기분이에요. 잘 접어두었던 걸 펴보는 느낌. 주름이 남아있을까봐 그게 겁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금방 압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원 씨가 해온 모든 시간 이미 충분히 멋졌어요. 지원은 태준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준의 존재를 민호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호가 처음으로 아이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지원은 멀리서 지켜봤다. 아이들과 종이 비행기를 접고 서로 날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일상의 한 장면처럼 평화로웠다. 그날 밤 민준이 지원에게 물었다. 엄마, 민호 아저씨는 우리 진짜 아빠야?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은 별로 실망한 기색 없이 말했다. 괜찮아. 그냥 궁금했어. 난 그냥 그 아저씨랑 놀면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 말에 지원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느끼는 진심, 그건 어른들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스며 나오는 법이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지원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카페에 들렀다. 아이들이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민호는 태준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연히 병원 내 회의실 앞에서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고도 길게 흐르는 정적이 감돌았다. 먼저 입을 연 건 태준이었다. 지원 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 생각보다 복잡해요. 민호 씨가 단순히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당신에게도 감사해요. 저 대신 그 시간을 지켜줘서. 태준은 그의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며칠 뒤 민호는 지원에게 정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다. 아이들의 반응을 묻자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모든 상황은 당신이 감당해야 해요. 상처가 다시 생긴다면 그건 더는 회복할 수 없는 틈이 될 수도 있어요. 약속된 날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웃음소리와 풍선, 놀이기구의 환호가 섞인 그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다. 민호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취향과 행동을 존중하며 천천히 스며들었다. 민석은 회전목마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고 민재는 스낵 코너에서 긴 줄을 지루해했다. 민주는 높은 놀이기구를 보며 겁을 냈지만 민호는 그 곁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 손을 하나둘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시에 웃었다. 하루를 마친 후 아이들은 피곤에 지친 채 잠들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새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각각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고마워. 내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지원은 아이들에게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다. 민재가 먼저 대답했다.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어. 민호 아저씨랑 놀면 뭔가 따뜻하고 편해.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민호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는 거. 그냥 느낌이 그래. 지원은 눈을 감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선택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은 짧은 이야기라도 전하려 애썼고 민호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경청했다. 병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하루의 끝을 아이들과 함께 마감했다. 지원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조용히 곁을 지켰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공기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태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한동안 맴돌다 멈추었다.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혹시 민호 씨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가요? 지원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시작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과거를 꺼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나만 계속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태주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억지로 옆에 있어도 당신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지원은 놀라 눈을 떴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태주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그 밤을 조용히 함께할 뿐이었다. 며칠 후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미술관 나들이를 준비했다. 아이들의 그림 솜씨가 나날이 늘어나자 그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날 작은 갤러리 한쪽에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3개의 액자가 걸렸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그 그림들보다 그림 아래 적힌 짧은 글귀였다. 우리에게 아빠가 생겼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웃어줬어요. 지원은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 눈물이 차올랐다.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뒤를 돌아보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민호를 찾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시간을 보낸 후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이 떠났던 날,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덜 아파요. 당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지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일종의 용서처럼 들렸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한 걸음 다가오는 소리처럼 따뜻했다. 이제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결정을 내릴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새쌍둥이의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병원에서 주최한 행사였고 아이들은 그림과 짧은 동시를 함께 낭독했다. 관객석엔 민호도 태준도 앉아 있었다. 두 남자는 말없이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았다. 세 아이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고 민준이 멈칫했을 때 민석과 민재가 손을 잡아주며 이어가는 장면에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감격과 이제는 내가 답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는 자각이 교차했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호는 아이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조용히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멋진 발표회였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럽네요. 지원도 웃었다. 당신 덕도 있죠. 아이들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있어줘서. 민호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제 나도 바랄게요.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그 순간 뒤에서 태준이 다가왔다. 그는 민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지원을 향해 담담히 말했다. 지원 씨, 이만 보내드릴게요.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이제 알아요. 아프지만 미련은 남기지 않을게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태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민호는 그저 조용히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은 거실에 홀로 앉아 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편지와 함께 작은 케이크 하나를 놓았다. 아이들이 일어나 케이크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매주 일요일엔 가족 데이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랑 너희 셋이랑 그리고 아빠랑.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보다가 곧바로 민호를 향해 달려갔다.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을 안았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원은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진심을 따랐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그 어떤 두려움도 덜어준다는 걸. 그렇게 네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예기치 못한 복수극의 끝은 의외로 평온했고 조용한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칠하는 일이라고. 이 이야기는 새 쌍둥이를 중심으로 벌어진 복잡한 관계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인간이 가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여정이었습니다. 지원은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민호의 부재, 새 아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된 시간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그의 후회.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녀를 부서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다져놓은 그녀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안전이라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책임을 회피했고 사랑을 놓쳤지만 그는 뒤늦게라도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심은 느리지만 결국은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은 그런 그의 진심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준. 늘 조용히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려주었고 결국엔 그 사랑마저 놓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닌 보내주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의 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회한과 후회 속에서도 다시 함께 살아가려는 결심. 그 결심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복수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지원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매주 일요일이면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완벽하지 않은 네 사람의 일상은 때때로 삐걱거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용서와 회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상처에 진심으로 사과해온다면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용서는 어떤 색을 지니고 있나요?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삶도 언젠가는 평온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